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뼈독자 여러분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분석해드리는 명저 파헤치기 시간이고요. 홍준욱 박사님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역사로 배우는 돈의 6가지 원칙입니다. 이 책 전반에 나오는 그 교훈들, 홍준욱 박사님이 이제 정리해 주신 부분들을 여러분과 간단하게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요, 금리가 높은 나라는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상하죠? 금리가 높은데 왜 투자에 적합하지 않죠?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이자율, 수익률 다 같은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금리, 이자율, 수익률 다 같은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높아, 이자율이 높아, 수익률이 높아. 그러면은 돈 많이 주겠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금융 초보. 고수는 어떻게 하죠? 왜 금리가 높아? 왜 이자율이 높아? 왜 수익률이 높을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금융 고수, 뭐 고수까지는 아니어도 초보는 벗어날 수 있겠죠. 왜 그렇죠? 금리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다시 말해서 금리가 높다는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다는 것이고, 리스크 프리미엄 뭐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여기를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예측이 힘든 거예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잘 나가고 패권 국가이면서 태평성 때일 때 그 나라의 금리가 낮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에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돈의 흐름에 있어 신용도가 높은 것이죠. 신용도가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자본 비용이 낮았는데 특히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 한창 때 로마가 세계를 평정했을 때 금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만 생각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대출을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용도가 낮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왜 그렇죠? 내 신용이 낮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잖아요. 더 큰 가상금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투자의 금리가 높다, 이자율이 높다, 수익이 높다, 이거 진짜 위험할 수 있겠구나를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쭉 봤을 때 어떻다? 어떤 국가에 투자를 했을 때 금리가 높은 곳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죠.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데 어디 펀드 수익률이 높대, 어디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대. 그게 뭐죠? 와, 그만큼 내가 돈 뛸 확률이 높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제 이 파트에 미국 회사채 가상금리 추이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가운데에 그 음영으로 표시되는 거 불황일 때예요. 불황일 때 회사채 가상금리가 팍 올라가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래서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높다고 수익률이 높다고 마냥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높고 이자율이 높고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그게 더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화폐 공급이 줄 때 경기가 나빠진다. 물론 경기가 나빠지면 화폐 공급이 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16세기의 스페인 그리고 중국 사례가 나옵니다. 책에서는요. 보면은 그때 화폐는 이제 은 이런 거였으니까 금, 은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화폐 공급이 그 나라에 줄어들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여러분 화폐 가치가 올라가요. 화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면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폐를 어떻게 되죠? 막 쓰기보다 막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시중에 화폐가 없으면 경기가 잘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게다가 여기 이제 책에서는 1929년을 전후한 미국의 은행 예금 잔고와 실업률 이렇게 나오거든요. 1920년도에 뭐가 있었죠? 예,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죠. 보시면 미국의 은행 예금 잔고가 막 떨어질 때 동시에 실업률은 올라가죠. 우리가 통화 공급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통화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특히 대출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은행 잔고가 이렇게 예금 잔고가 떨어져요. 잔고가 없어. 근데 누군가가 자기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금 인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금 인출할 때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들 어떻게 하죠? 예. 줬던 대출들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은행 잔고가 떨어지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해요. 대출을 회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할 확률이 높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대출을 받아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은행이 돈 갚으래요. 혹은 만기 때 만기 연장을 안 해줘요. 그럼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되죠? 내 비즈니스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개인이 파산할 수가 있고 동시에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출을 회수한다는 자체가 뭐죠? 또 시중에 통화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불황의 징조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화폐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 공급이 줄어들면 경기가 나빠진다. 라는 것은 뭐 옛날 이 16세기 스페인, 중국 사례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화폐가 공급이 줄어들어서 물가도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그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나중에 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배우는 돈의 원칙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산성 증가가 빠른 혁신 국가에 투자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가 빠르다, 좋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인당 GDP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그 그래프에는 1960년 이후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거든요. 보시면 미국이 나라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못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상향 올라가고 있죠. 일본은 어떻죠? 1990년부터 지지부진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상향으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199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일본에 이제 버블 붕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떻죠?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죠. 실제로 이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의 주가와 부동산 추이를 보십시오. 망입니다. 망.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어떻죠? 우리나라 미국의 주가와 부동산 등등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1인당 GDP, 그러니까 생산성 혁신이 계속한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그건 우리나라 같은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 미국이나 독일, 우리나라, 중국 등밖에 없고 좀 넓게 봐도 스웨덴,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 몇몇 나라가 추가될 뿐이라고 홍 박사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또 앞으로 이렇게 그 향후 밝은 무엇이냐면 1인당 GDP가 단순히 그냥 GDP가 크다 그게 아니라
1인당 GDP 추이가 계속 올라간 나라, 이 나라는 그야말로 그 나라가 그 혁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위의 나라 중에서도 부유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진짜 옆에 좋은 이웃을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나라가 돈을 잘 벌거나 되게 혁신적이거나 되게 부유해. 거기에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얻을 수 있겠지만 또 그 사람들이 또 여행도 많이 오게 되고, 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교육도 많이 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산성 혁신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혜택을 많이 본다. 까지 우리가 넓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돈의 원칙 네 번째는, 불황이 시작될 때에는 단호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고, 이거를 특히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 싫어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그 미국의 중앙은행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나옵니다. 특히 2012년도 보시면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은 자산이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유럽 중앙은행은 줄어들다가 나중에 늘어납니다. 근데 이 차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이 2.3%인 반면에 유럽은 1.2에 멈췄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불황이 왔을 때 미국 연준은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 막 국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채권을 막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들인다는 건 무슨 얘기죠? 통화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내가 뭘 샀어, 그럼 돈을 줘야 되겠잖아요. 돈이 풀어지는 거죠. 게다가 채권을 계속 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집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 금리가 떨어져요. 한마디로 미국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위기 때. 그런데 유럽은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예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렇게 들어간 어떤 역사적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건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행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나중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매우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대공황 잃어버린 그 일본의 버블 붕괴, 그때 중앙은행이 또 정부가 그 통화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거든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말고요, 금융위기가 왔어요. 혹은 우리가 경제에 급격한 침체가 왔습니다. 그때 아주 빠르게 돈을 때려 부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돈을 너무 많이 부어서 나중에 어떻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갑자기 숨을 못 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막 가슴을 압박을 하는데, 압박을 어느 정도까지 압박을 해야 되죠?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돈을 때려 부을 때 휴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고 돈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아서 죽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뛰어서 이 몸에 산소가 제대로 가지 않아서 몸 전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갈비뼈는 부러져도 다시 붓거든요. 우리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위기 때 중앙은행에 막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정부가 때려 붓는 거를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돈 써서 어떻게 안 쓰면 망한다니까요. 위기 때는 돈을 때려 부어야 됩니다. 정부, 중앙은행 동시에. 그래서 빠르게 그 위기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경제 기대 심리를 바꾸고, 그래서 회복의 기미가 올라왔을 때에 내렸던 금리도 다시 정상화시키고, 돈도 다시 정부도 그 지출을 좀 줄이고. 평소 때가 아닙니다. 평소 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기 때는 정말 단호하게 돈을 때려 부어라.
라는 것들 우리가 인지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투자의 팁이 생기죠. 어떻죠?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기 때문에 금융 정책자들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경제 위기가 팍 왔어. 막 주식도 폭락하고 막 다 부동산도 막 떨어지고 있어요. 막 상황이 안 좋아. 근데 정부가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정책을 피려고 그래. 그때 투자의 기회겠죠. 투자의 기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잘 했다 하면은 대부분의 자산 그래프가 꺼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이 그랬죠. 2008년도에 쭉 떨어졌다가 금방 또 회복했죠. 예, 이런 경험을 잘 살리시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그 공포를 이기고 투자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반기를 들면 안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기조에 순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예, 닉슨 쇼크 예, 통해서 볼 수 있고 1980년 폴커 충격 닉슨 쇼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 이제 탈피죠. 네. 그걸 통해 나오는 여러 가지 나비 효과. 근본 이제를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정책으로 끝나는 순간 거기에 순응을 해야 돼요. 폴커 충격. 갑자기 그 연준 의장인 볼 포커가 금리를 팍 올리죠? 거기에 속칭 개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실질 다우지수 초록색 선이죠. 와 실질 정책 금리 추이인데요. 대체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에 주식이 별로 안 좋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흐를까요? 예, 보통 은행 예금이나 채권으로 흐르겠죠.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주식시장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러다가 금리가 높아.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흐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런 인센티브 있다 할지라도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 대해 전망이 좋으면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금리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본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릴 때 금리가 싸. 그러면은 이게 조금 실패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업이. 근데 이자가 비싸. 그러면 실패가 좀 보이는 거나 위험성 있는 거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겠죠? 그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투자를 안 해요. 프로젝트 실행은 안 해요. 그럼 고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용이 안 되고 당연히 어떤 행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반대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뭔가 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떨어지고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악화가 됩니다. 기업 실적의 전망이 악화돼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예, 주식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죠?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근데 막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 올라가면 예,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경기가 막 호황이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계속 호황이야. 기업 실적 계속 좋아. 그럼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런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FOMC 회의록,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이런 것들을 막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통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매파, 비둘기파 하죠. 매파는 조금 유동성을 이렇게 축소하고 긴축파를 할 수 있겠죠.
비둘기파는 예, 그 금리를 낮추고 뭔가 확장적 유동성을 좀 푸는 그런 기조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비둘기파가 우세냐, 매파가 우세냐, 아니면 뭐 지금 여기 연준 위원회 성향이 뭐 비둘기로 이루어졌냐, 매파로 이루어졌나, 이런 걸 막 연구를 합니다. 예, 왜냐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미리 또 예측을 하게 되면 투자에 유리하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이건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기간 뭐 단기간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강력하면 그거를 뭐 이렇게 이게 비결이 없어요.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정부가 워낙 강하게 하니까 얼마 전만 뭐 불과하더라도 부동산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정부가 너무 강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 상단이 막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이나 정부 정책에 예, 원래 경제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피면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돈의 원칙이고요. 이제 여섯 번째는 이건 건전 재정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건 좀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GDP 대 재정 수지가 이거 뭐 되게 건전해요. 되게 건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재정을 할 때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를 생각하실 때 자꾸 개인과 국가를 동일시해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도 부채도 적고 이 돈도 많이 갖고 있어야 뭐 자식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빚이 많으면 이게 다 아이들이 갚아야 되는데. 근데 거시경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축의 역설이 그러잖아요. 개인이 저축을 하면 좋죠? 내 돈이 쌓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 저축을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개인의 재테크를 위해서 1순위는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치 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영상이 뭐 4천만, 3천만, 4천만 조회수 돼가지고 전 국민이 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 망하죠. 저축을 한다는 얘기 뭐죠? 소비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소비를 줄인다는 건 뭐예요? 소비는 누군가의 매출이에요. 여러분이 다 저축을 하고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기 시작한다? 내수가 지금 안 좋다 하잖아요.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개인과 국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재테크와 국가의 어떤 재정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요, 돈을 어떻게 잘 쓰냐가 훨씬 중요해요. 필요하면 빚을 내서 써야 됩니다. 예, 적자 재정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GDP는요, GDP가 뭘로 수식이 되죠?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은 경상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GDP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경상수지입니다. 그러면 GDP 마이너스 소비는 투자 플러스 경상수지가 되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 GDP 마이너스 소비가 뭐죠? 내가 버는 거에서 소비를 빼요. 나머지는 저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GDP 마이너스는 저축입니다. 저축은 투자 플러스 경상수지입니다. 수식을 바꾸면 저축 마이너스 투자는 뭐죠? 경상수지죠. 그럼 경상수지 흑자라는 건 무엇이죠? 투자보다 저축이 많다는 거죠. 자, 다 저축을 해. 돈을 쓰지 않아.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 투자도 적어. 어떻게 되죠? 국내 경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의 저축은 여러분의 소비는 누군가의 매출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막 소비 않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 국내 내수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이 투자하지 않아요. 고용이 증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국내 수요를 뿜뿜 시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국가가 채무가 많지 않다면 뭐죠? 돈을 재정의 재량권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국가 부채 매우 낮아요. 40%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나중에 국가 위기가 있었을 때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여력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예전에 건전 제재를 했기 때문에 얻게 된 혜택인 거죠. 근데 우리가 국가 내수가 안 좋다 하는데 정부가 건전 재정을 한다 하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을 풀어야 돼요. 물론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죠. 국회가 그걸 통과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 내수가 안 좋다? 근데 경상수지 흑자다? 소비는 저축을 많이 하고 투자가 안 된다? 그럼 정부가 나와서 돈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정부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 애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애가 아픈데, 우리 애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한다 생각해 보세요. 안 쓰고. 병원비 안 쓰고. 왜? 내가 지금 빚을 지면 우리 아이들한테 또 안 좋으니까. 저축해야지. 그게 옳은 행동입니까? 아니죠. 건강하게 해줘야죠. 근데 내가 지금 약간 여력이 있어. 저축한 돈도 쓸 수 있고, 빚도 많지 않아. 신용도 괜찮아. 그럼 지금 아이 건강을 회복시켜야죠.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아니야. 돈을 막 쓰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부채가 되게 많아. 문제가 많고, 그때는 막 아프지만, 막 쓸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최대한 저렴한 걸 찾아서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는 게 맞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이 건강이 맞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이 비유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습니다만 이거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전 재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걸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 정부 정책을 좀 밀어줄 수가 있고, 어떤 정치인이 경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누가 맡고 있는가, 어떤 정치인이 맡고 있지?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나중에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뽑아주면 그게 다 우리한테 혜택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개뿔도 몰라. 이런 사람이 의사결정이 있어요. 국가에, 국가 정책에, 특히 이러한 재정 정책이나 예산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가 있으면 우리가 그들의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 피해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똑똑해지셔야 돼요. 이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맞춰서 정치인들, 리더들 잘 하고 있는가를 감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50대 사건을 본 돈의 역사를 통해서 6가지 원칙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기 세세히 들어가면 그 외에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들은 제가 이후 시간에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서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